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군포시의 수리산 아는 절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부처님 오신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저희 동네는 삼본동이고 그때 당시 저는 수리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조금 올라가면 산 입구가 있고 그곳에서 조금 더 걸어 올라가다 보면 수리사라는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군포 팔경이라 해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수리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은 예년과는 달리 크게 할 예정이었나 봅니다. 평소엔 보이지 않던 스님들이 눈에 많이 보였으니까요. 일주일 전부터 신도들도 오는 것 같고 부처님 오신 날 수리사에 가면 비빔밥을 준다는 소문이 있어서 불교는 아니지만 친구들과 함께 가볼까 얘기해보기도 했습니다. 뭐 자그마한 일이었지만 나름대로 공부에 시달리고 있었던 당시 고3의 우리들에겐 그만큼 재미있는 얘기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우린 부처님 모신 날과 스님의 아침 현상에 대한 고찰을 하곤 낄낄거리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장난기가 돈 저는 친구의 엉덩이를 냅다 걷어찼습니다. 길에서 개구리 포즈로 자빠진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굣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던 신호등 근처에서 그 많고 예쁘다고 소문난 우리 학교 여학생들 앞에서 개구리 포즈로 자빠진 제 친구의 모습을 근처 사람들은 와하고 폭소를 터뜨렸고 근처 여학생들은 킥킥대며 핸드폰으로 사진 찍기에 바빴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가던 다른 친구도 우정을 위해 열심히 웃어주었죠. 친구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신발 주머니를 휘둘렀습니다. 물론 저는 잽싸게 피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근처에 있는 절에서 가로등 사이로 연등을 달고 합니다. 제가 피한 실내화 주머니는 하늘로 치솟았고 신호등 사이에 달려있던 연등 중 하나를 부숴버렸습니다. 잠깐 동안의 정적 후 저는 연등을 부수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하고 소리쳤고 그 녀석은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특출난 놈이라 우리를 웃기게 하려고 그랬는지 괴성을 지르며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끼야악이라는 괴성과 그 녀석이 하늘로 두 팔을 휘저으며 도망가는 몸짓이 절묘해서 우리는 한참 동안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너무 웃겨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키득댔죠. 집에서 실성한 놈 마냥 취급받으며 다음날 학교에서 연교실을 하는지라 아침 일찍 나와서 자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연교시가 끝날 때까지 안 오는 겁니다. 마침 주임 선생님이 인원 체크를 안 하셔서 다행이었지만 연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어서야 이 녀석은 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엔 엄청난 다크서클이 있었고 마치 수아마비 환자인 것처럼 비틀거리다. 갑자기 경직되더니 사지를 부르르 떨면서 걷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제 친구들은 모두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녀석은 어젯밤 자기 직전의 얘기를 들려주더군요. 그 녀석이 말하길 집에 도착해서 씻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자신의 개그가 통쾌하게 들어맞았다는 걸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참을 달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지더랍니다. 처음엔 견딜만 해서 꾹 참고 잤더니 점점 무거워지며 나중에는 가슴이 부서질 만큼 엄청난 통증이 왔다고 합니다. 힘겹게 눈을 떠보니 자신의 가슴 위에 부처님께서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 계시더랍니다. 나름대로 엄청 무서웠다고 합니다. 어두컴컴한데 부처님께서 얼굴에 파란 빛을 띠며 앉아 계시던 모습이 갑자기 부처님께서 목이 길어지기 시작하시더니 제 친구 앞에 얼굴을 불쑥 들이미시면서 빤히 쳐다보시더랍니다. 제 친구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더니 부처님께선 스르르 사라지셨답니다. 제 친구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꿈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가슴의 통증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거실로 나와서 물을 마시고 진정한 친구는 도무지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실로 나와 잠을 잤습니다. 현관문을 등 뒤로 오게 하고 말이죠. 무서웠지만 너무도 피곤했던지라 또 한참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꿈인지 뭔지 모를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친구는 분명 현관문을 등 뒤로 오게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눈앞엔 벽이 보이는 자세로 있었죠.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는데 당연히 벽이 보였겠죠. 근데 갑자기 벽이 스르르 없어지더니 현관문이 보였다고 합니다. 분명히 현관문은 등 뒤에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 서 있던 눈동자가 없는 중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놀라서 눈을 감았지만 분명히 눈을 감은 느낌은 나는데 그 중이 계속 보였다고 합니다.
눈동자가 없이 흰자위만 있던 그 중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연부를 외고 목탁을 두드리며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친구를 빤히 쳐다보며 점점 허리를 굽히며 제 친구 얼굴로 그 하얀 눈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오물오물 거리며 계속 연부를 외웠습니다. 처음엔 작게 들리던 연불이 점점 크게 들리더니 귀가 아플 정도로 쩌렁쩌렁 울렸다고 합니다. 마치 잠잘 때 귀에서 피하고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제 친구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 뭐가 꽉 막힌 듯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명종이 울리자 그중은 비명을 3번 지르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희들은 일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안 믿자니 친구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였습니다. 친구는 잠이 부족했던지 수업 시간에 잠을 잤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선생님과 저희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녀석은 잘 때마다 그중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녀석은 부처님 오신 날 가족과 절에 올라가더니 공양을 드렸습니다. 그 뒤부터는 편하게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은 술자리에서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눕습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질리지 않는 안주가 생긴 셈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 믿기 힘든 실화괴담. 우리 친척 중에 정말 좋은 막내 고모가 계셨습니다. 우리 누나가 그 어느 누구보다 좋아하고 잘 따랐습니다. 근데 그 고모가 시집을 잘못 가셔서 돈을 벌어오면 항상 고모부한테 돈을 빼앗기고 고모부는 그 돈으로 술을 사 먹고 노름을 하셨습니다. 내 어렸을 때 기억으로 고모는 일주일에 한 번씩 광주 고모 집에서 서울 우리 집까지 눈이 파랗게 멍들어서 도망왔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고모부를 혼내고 고모를 달래서 보냈습니다. 한 번은 고모와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고모 집에서는 가출했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부산 어디 공장에서 인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아버지는 고모에게 고모 아들 생각을 해보라고 한 번만 더 참으라고 고모부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모를 다시 광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도 난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4시경 누가 내 옆에서 속삭이듯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로 바로 옆에서 부르는 것처럼 속삭이듯. 잠을 깊게 자던 내가 그 속삭이는 듯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서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동시에 누나도 자기 방문을 열고 나오는 거야. 누나도 누가 옆에서 속삭이듯 이름을 불렀다고 하더군요. 그때 약간 섬찟했습니다. 무서워서 부모님이 계시는 안방에 갔는데 새벽 4시인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너희 막내 고모가 물에 빠져 자결하셨다고 지금 광주 고모 집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와 누나를 깨운 그 목소리는 막내 고모 목소리였습니다. 저 세상으로 가시기 전에 평소 예뻐하던 나와 누나를 보러 온 거였나 봅니다. 아직도 우리 아버지는 그때 부산 공장에서 일하던 고모를 찾아내어 다시 광주로 보낸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그땐 서울 A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아파트 단지 이동엔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바람나서 남편을 칼로 죽이고 자기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여자. 고3 수험생이 집 열쇠가 없어서 옆집 베란다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 할머니가 복도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 등등. 그 많고 많은 아파트 중에 이동에서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는 지하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몇 동 지하엔 탁구장, 몇 동 지하엔 독서실이 있었지만 이동 지하엔 영어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가장 잘 어울리던 친구 2명이랑 영어학원 수업이 끝나고 그 아파트 이동 주형 아파트 복도 라인을 따라 있는 놀이터에 놀러 갔는데 경찰들이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막고 있었고 사람들은 구경을 하러 몰려든 거야. 나도 뭔가 해서 구경을 하려는데 그 작은 몸집으론 이내 장막을 뚫을 수가 없더군요. 뭐 솔직히 별로 호기심도 없어서 친구들이랑 다른 놀이거리를 찾아 그 놀이터를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한 3일 정도 지나고 또 영어학원 수업이 끝나고 축구공과 테니스공 하나씩을 들고 그 놀이터로 놀러 갔습니다. 그 좁은 곳에서 축구를 하다가 그네에서 아이스크림을 빨며 앉아있는데 친구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다며 자기 쪽으로 오라는 거야. 같지만 사람 혀 같은 정말 징그러운 것이 있는 거야. 징그럽다고 말은 하면서도 친구들이랑 나뭇가지로 몇 번 찔러보고 기분 나쁘다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사람들이 모여있고 경찰들이 막고 있었던 건 그 놀이터 쪽으로 할머니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몸이 많이 떨어져 나갔나 봅니다.
할머니 몸이 약하잖아. 다른 부분은 다 찾았는데 오직 혀 부분만 못 찾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미국에서 살 때의 실화괴담. 때는 2004년 5월쯤이었고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어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칙칙하고 비와 공기가 섞인 더러운 냄새가 났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60년 가까이 된 건물이었지만 이 이야기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아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집에 사는 일본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얼굴이 달아오르고 오랫동안 빨래를 하지 않아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욕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1층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5층에 살고 있어 아파트에 드나들 때만 참으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주민들이 집주인에게 냄새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주인도 1층에 살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집주인은 아들과 함께 아파트를 조사하다가 결국 원인을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에서 사는 일본인이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신을 학교에 가던 중에 보았습니다. 시신은 눈을 치켜뜨고 있었고 손에는 술병을 쥔 채였습니다. 집주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에게 얼른 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 5일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후 7월이 되면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저는 더운 것을 싫어해서 여름엔 항상 팬티만 입고 잠을 자는데 그날은 너무 더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에어컨을 켠 줄 알고 짜증을 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제 옆에서 검은 물체가 스르륵 다가와 제 몸 위에 올라와 저를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으나 몇 분 지나고 보니 심장마비로 죽은 그 일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되어 있고 눈은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워 기절할 줄 알았습니다. 그 일본인은 중얼거리다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가 귀신을 보면 주기도문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입으로 외울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강하게 외쳤지만 그 일본인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절망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고 저는 서서히 몸이 풀리면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정말 잠도 못 자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겪었던 일을 모두 말했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서 제 방에서 자꾸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동생도 무서워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소리가 멈추고 저는 미친 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도깨비 괴담들. 엄마 어릴 적 살던 곳에는 처녀 귀신보다는 도깨비가 많았습니다.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엄마도 밖에서 놀면 늦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깨비가 많으니 외할머니는 늦게 들어오는 딸을 항상 걱정하셨습니다. 어느 날도 변함없이 늦게까지 동네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멀리 보이는 민둥산에 어떤 희미한 불빛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속으로 저게 뭐지 하면서 친구들에게 여기 와봐, 저기 좀 봐봐라고 했고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저마다 엄마의 손끝이 향하던 곳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초, 몇 분을 쳐다보았는데 그 불빛이 꺼지면서 사람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엄마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다른 친구들은 무서워서 주저앉거나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은 굴뚝 같았으나 다리는 말을 듣지 않고 너무 무서워서 살려달라는 소리도 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계속 그 도깨비를 쳐다보고 있었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뒤 주저앉은 상태로 뒤로 기는 듯 마는 듯 같습니다. 도깨비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정말 무서운 속도로 엄마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를 좋아하던 어떤 오빠가 엄마를 업고 그 자리를 도망갔습니다. 엄마는 도깨비를 보고 며칠간 밥도 못 먹으며 그 이후로는 밤 늦게까지 노는 일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목격한 도깨비는 우리가 동화나 TV에서 흔하게 보는 한 다리로 쿵쿵거리며 뛰는 게 아니라 마치 원숭이가 땅에서 뛸 때의 모습처럼 몸을 들썩거리며 뛰었다고 합니다. 산에서 만난 도깨비.
이 이야기는 제가 인터넷 클럽에서 만난 나와 나이가 10살 차이 나는 형님이 겪은 경험담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고 다시 내려올 거 쇠 올라가냐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형님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그 중에 산 타는 걸 좋아하는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너도 한번 가봐라. 정말 괜찮다라고 권유를 하셨고 그 형님은 됐다 하면서 말싸움을 좀 벌였습니다. 원래 그런 말싸움이 있었는데 이내 풀었지만 그날은 둘 다 좀 격해졌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산에 올라가기 싫다는데 내가 뭔 상관이고 내가 나쁜 거 시키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는 형님이 더럽다 더러워. 그깟 산이 뭔데 그래. 그래 내가 내일 간다가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너무 화가 나서 그깟 산이 뭔데. 내일 가보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되새김질하며 내일 간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의 계절이 낮은 길어지고 밤은 짧아지는 봄이었습니다. 평소 5시 정도면은 손님이 뜸해서 일을 마치고 나는데 그날은 저녁 6시 정도까지 손님이 왔습니다.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밤에 산을 가면은 위험하다는 걸 모른 채 집에 가서 어제 준비해둔 가방을 가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형님이었기에 이 껌껌한 산 올라간 길로 내려오면 되는 거 아냐. 뭐 별거 없구만 했지만 그건 낮에나 가능한 법. 저녁에는 그 산을 많이 올라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길이 올라온 길인가 뭔가가 헷갈리는 길이 있습니다. 형님이 산을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표지판을 보면은 정상이랑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기보다 쉽지 않구나 하면서 가는데 끝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다음에 오자라고 뒤를 돌았는데 오던 길을 모르겠더랍니다. 올라올 때는 한 길인 줄 알았는데 갈래갈래 길이 찢어져서 자기가 어떤 길로 왔는데 또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 기능으로 후레쉬를 켜고 이리저리 움직여봐도 어느 길인지 모르겠고 해서 짐작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간 것 같은데 아까 그 길로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이거 뭐에 홀렸구나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려고 자기 볼을 계속 꼬집고 때리고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했습니다. 한참을 내려갔을까 이제 배터리도 거의 없고 할 때 앞에 무슨 사람인가 뭔가가 돌 위에 앉아있더랍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형님은 저 사람도 나처럼 길을 잃어버렸나 하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데 뭔지 모를 공포감, 위압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형님은 산에서 밤에 사람을 봐서 그런가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앉아있는 사람 형태에 무엇이 형님이 다가오는 걸 느꼈는지 형님 쪽으로 쳐다봤습니다. 걔 누구요? 라고 도깨비가 말을 했는데 그 말소리가 무협지에서 나오는 사자후처럼 쩌렁쩌렁했습니다. 이젠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가뜩이나 무서운데 그런 큰 소리를 들으니 형님은 다리가 풀려서 앉은 다음에 말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말을 주고받는 도중 형님이 무심코 도깨비의 엉덩이를 쳐다봤는데 그 도깨비와 돌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즉, 떠 있다는 거죠. 형님은 깜짝 놀랐지만 잘못 행동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지 침착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말을 해봤자 밤이 더 깊어질 텐데 전 이만 일어날게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일어나서 빠른 걸음으로 내려왔습니다. 막 쓰러질랑 말랑하면서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그 도깨비가 어딜 그렇게 빨리 가슈 하면서 머리가 형님의 얼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봤는데 몸은 저기 아까 있던 곳에 있고 목만 쭉 내빼서 얼굴만 형님 웃습니다. 형님은 너무 놀라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신음소리만 내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도깨비가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섭지 않아요. 그저 이 깊은 산속에 말동무만 필요할 뿐이죠 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말동무라는 이야기를 자기를 죽인다는 걸로 알고 날 죽일 건가요 했더니 그 도깨비가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요. 이야기나 나누자는 말 그대로 말동무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차피 도망도 못 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될 대로 되라라는 심정으로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하자 그 도깨비는 신나서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다른 모든 일을 기억하는데 그 도깨비가 하는 말은 잊어버렸다고 하네요. 그 도깨비의 이야기를 끝내고 보니 자신의 눈에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형님 저 이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느 길로 가야죠. 도깨비는 말을 안 하고 손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준 곳으로 오니 어느새 산 밑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와서 산을 쳐다보며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집에 도착해서 바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그 도깨비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목소리로 일이 엄청 번창될 겁니다. 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잠에서 깼습니다. 정말 그 꿈에서처럼 장사가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지금은 그 일을 그만두고 새받아 먹고 살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이상한 할머니. A, B하고 제가 나란히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A하고 쟤는 친구이고 B는 A의 소개로 알게 된 친구입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저희들에게 학생들하고 부르십니다. 제가 뭔가 도와달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무겁게 보이는 것을 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봐, 학생들, 여기 중에서 B라는 학생 없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의아해했습니다. B에게 저런 할머니가 있었나? 그런데 B는 할머니, 누구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B 학생, 너는 일주일간 학교를 가지마. 왜요? 너의 몸에 귀신이 붙었다. 에이, 할머니 장난치지 마세요. 그거 무거워 보이는데 들어다 드릴게요.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3일 후 그 할머니는 또 오셨습니다. 학생, 학교 가지 말래도 걱정 마세요. 이렇게 튼튼한데요. 너의 수명은 4일 남았어. 너한테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이 붙었다고. 만약에 살아남는다 해도 앞으로는 4년밖에 못 살 거야. 하고는 가셨습니다. 이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3일 동안 그 할머니께서는 항상 같은 말을 하고 가셨습니다. 학생, 이제는 시간이 없어. 진짜로 나가면 안 되네. 꼭 집에 있어라. 참고로 A, B는 같은 반, 저는 혼자 다른 반입니다. 다음 날 B가 학교에 안 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왠지 모르게 불길했습니다. 월요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B라는 친구는 빗길에 미끄러진 자동차에 치이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A와 저는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고를 안 당했다고 해도 4년밖에 못 산다는 말은 무엇일까? 저는 장례식에서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학생, 너는 1년 후면 화장실에서 쓰러질 거야.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넌 죽을 수도 있어. 하시고는 가셨습니다. 무슨 소리지? 아, 맞다. 4년 후면 죽는다는 소리를 못 물어봤네. 그리고 며칠 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하던 도중 B 친구의 시체에서 뇌종양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저도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6번째 이야기, 여행자. 나는 국내 각지를 떠도는 여행자입니다. 물론 내 생각에는 말이지요. 나는 전국 각지를 떠돌며 무서운 이야기들을 주워듣곤 합니다. 물론 이유 없이 듣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무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시간 나면 읽어보시게요. 하지만 지금은 언제나 같은 일상 속에 묶인 여러분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해줄 이야기는 나처럼 전국을 떠돌다 미쳐버린 여행자이자 나의 친구 이야기를 해볼 참입니다. 이 이야기는 꽤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일주일 전이었을 것입니다. 내 친구와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돌다 보니 어느새 강원도까지 와버렸습니다. 나와 친구는 곧 있으면 여행도 끝나니 강원도에서 실컷 놀고 가자는 생각에 어느 시골 마을로 왔습니다. TV에 나오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날도 어두워지고 시간도 많은 우리는 그 마을에 좀 머물러 있기로 했습니다. 그 시골 마을 사람들이 어찌나 친절하던지 우리는 거기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또 농사일을 돕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못마땅해 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인지 그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친구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촌장님께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가 자꾸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유괴해 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백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도 풀고 아이들도 구해야겠다 싶어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 한 명씩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곤 밤새 기다렸습니다. 꽤 밤이 깊었을 때 친구가 있던 방에서 소리가 나더니 어떤 남자가 뛰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친구도 신경 안 쓰고 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한참을 쫓아 달리는데 범인도 숨이 찼는지 몇 분 달리다가 멈추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은 바로 나의 친구였습니다. 온몸에 어린아이의 피가 묻어 있고 손에는 어린아이의 머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치도록 도망쳤습니다. 수미터까지 차올라서 멈춰보니 시골 마을에서 조금 더 내려온 큰 마을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택시를 타고 바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싸늘해집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전국 각지를 떠돌며 2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을 잡아먹으며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네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불황자 아저씨의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기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이 아저씨의 넋두리를 다 듣다 보니 벌써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은 산길인데 이렇게 어두워져서 집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서울 강북구 부근에서 집으로 가는 야산을 지나고 있던 김군은 온몸이 토막난 채 몇몇 토막난 부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TV를 끄는 소리에 이어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조심하라고 일렀건만. 7번째 이야기, 그런 적 없어. 제가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가고 첫 중간고사를 앞둔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첫 시험이니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새벽 2시까지 공부를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한다는 나름대로의 변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니 너무 졸린 겁니다. 그래서 침대에 바로 뛰어들어가 잤습니다. 약간 불편한 자세로 잔 바람에 새벽에 잠깐 깼습니다. 자는 자세가 불편해서 몸을 틀려는 순간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아, 이게 가위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순간 누가 제 목을 조르는 게 느껴집니다. 움켜쥐는 거죠.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며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엄마라고 부르려고 목소리를 내봤습니다. 그런데도 목소리가 그냥 성대에서만 맴돌 뿐 나오지는 않더군요. 순간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며 이놈이 목을 조르는 거만 계속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봤던 가위 풀리는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손가락 끝이든 발가락 끝이든 혀 끝이든 관략근이든 힘을 주면 풀린다고 그런 글을 본 게 뇌리에 스쳤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힘을 줬습니다. 그러니 쥐났다가 풀릴 때처럼 팔부터 가슴팍까지 스르르 풀렸습니다. 됐다, 이제 엄마를 부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목을 조르는 놈이 이젠 막 힘을 주면서 제 머리가 앞뒤로 흔들릴 만큼 미친 듯이 졸았습니다. 그래서 전 재빨리 엄마하고 불렀습니다. 다행히 가위가 풀리면서 이 목 조르는 것도 풀렸습니다. 그때 제일 무서웠던 건 제 목을 조르던 그 어떤 것의 손이 그냥 촛불 꺼지듯 팍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제 목에서 목 앞 성대 부근까지 스르르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손의 감촉까지 느껴졌다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감촉이죠. 어쨌든 그렇게 풀리면서 엄마가 달려와서 악몽꿨니 하시며 제 팔을 막 주물러 주셨습니다. 전 너무 피곤한 바람에 바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시험 보러 학교 갈 준비를 다 하고 집을 나가면서 엄마한테 어제 가위 눌렸을 때 달려와서 팔 주물러 준 거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런 적 없대요.